안녕하십니까.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경제사 첫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레닌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이 단어를 빵, 평화, 토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소비에트의 이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비에트를 개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소비에트는 노동자 1000명당 1명의 대표를 이렇게 이제 선발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병사들의 경우에는 일개 대대당 1명의 대표 이렇게 선발하는 것입니다. 농민들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선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들의 협의체, 이게 소비에트인 것입니다. 당시에 그 소비에트의 숫자는 소련 전역에 1429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에트라는 것은 굉장한 조직인 것입니다. 페트로그라드에서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거기는 공업도시였는데, 이곳에서 보통 소비에트는 한 2500명에서 2800명 정도의 그러한 대의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에트는 이 국민들의 그 대표들인 거예요. 평의회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에트라는 것은 굉장한 하나의 그 직접 민주주의를 대변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 의회와 같은 이러한 그 대의 기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슈가 빵과 평화와 토지였는데요. 각 그룹을 대표하는 용어예요. 빵은 도시에 있는 노동자들의 이슈였습니다. 당시 1900년도 초 정도에 이러한 도시에 있는 노동자들 한 2천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페트로그라드, 지금 페테르부르크죠. 페트로그라드에는 이제 도시니까요. 여기에는 200만 명 정도의 도시 노동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의 이슈가 빵이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급여와 또 근로조건 개선, 아마 이러한 것이었겠죠. 그리고 평화는 당시에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한 3년 정도의 1차 세계대전을 치렀는데요. 처음에 참여할 때는 2,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한 3년을 간 겁니다. 한 800만 명이 죽었고요. 250만 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의 이슈는 평화입니다. 전쟁 종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농민들의 이슈였습니다. 1900년도에 그 농민들의 수는 한 1억 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전 국가 인구의 82%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농업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800년도 중반부터 해서 비로소 이제 산업화가 시작이 되는 그러한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소련의 정체성은 바로 농업입니다. 농업국가인 것입니다. 82%가 이제 농민들이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볼셰비키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건 당의 이름인데 이 볼셰비키가 어떻게 이 소비에트로부터 이런 이슈를 받아가지고 이걸 진행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면은 볼셰비키의 그 혁명과 그들의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산주의의 경제정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은 이렇게 방향과 윤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 이 혁명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환경은요, 농업이었습니다. 82%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실은 대표하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민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으로는 사회혁명당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901년도에 세워졌는데요. 당시에 당이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의원을 배출하고 하는 이러한 당은 아니고요. 하나의 그냥 정치단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러시아의 의회적인 그러한 그 의회가 생긴 것은 190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는 당들은 사실은 하나의 그냥 정치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자들 그리고 이 그 농업 환경 속에서 이제 황제 제도에 있다가 이제 근대화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800년대의 러시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800년대의 러시아 상황을 이해함을 통해서 이 볼셰비키 혁명의 하나의 그 배경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한 명이 이제 귀족 지주들과 함께 나라 전체를 다스리다가 이제 1789년도에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서구 사회가 급격하게 시민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미 유럽에서는 다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련은 이제 러시아는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1800년대죠. 그러니까 아주 위태로운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황제 혼자서 다스리던 나라가 이제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시민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황제는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러시아에서도 많은 그러한 개혁들을 단행했습니다. 해서 대표적인 것을 보면은 1840년도 니콜라이 1세는 농노 해방을 하는데요. 그런데 토지를 배분하지 않는 농노 해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큰 실익이 없는 거예요. 토지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해방만 한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인기는 없었습니다. 이때 해방된 농노들은 수만 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이들이 하나의 자유농민을 이루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40년경에 막시즘이 러시아에 대거 소개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막스의 책들이 소개되고요. 공산당 선언이 소개되어서 번역되고 이런 가운데에서 러시아에 있는 많은 인텔리들이 이렇게 인민주의자들이 돼갑니다. 그래서 지성인들은 농민들과 함께 그 농업혁명을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1800년도 초반에는요, 이렇게 농민 봉기가 1년에 한 1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840년경, 이때쯤 중반에 이르렀을 때는 한 50건 정도 발생하는 이런 농민 그러한 봉기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고요. 1848년도에는 107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농민들의 이러한 봉기가 자꾸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니콜라이 1세는 그런 계획을 단행했고요. 1861년도에 알렉산드르 2세가 농노제를 폐지해버리는데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그 혁명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르 2세는 러시아 황제들 가운데에서 표도르 대제 이후에 가장 현명한 그런 황제였다. 이렇게까지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 해방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르 2세는 저 당시에 러시아 인구가 한 6,7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천만 명 정도가 농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75% 정도 차지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5천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도에 있을 때는 1억 명으로 막 늘어나죠. 폭증을 했던 것입니다. 이 5천만 명 중에서 한 1,000만 명 정도가 자유농민이었습니다. 그리고 4천만 명 정도가 농노들이었는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한 1,800만 명 정도가 국가에 속한 농노들이었고요. 한 2,200만 명 정도가 귀족 지주들에게 속한 그러한 농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천만 명 정도의 신분이 이때 이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신분만 변화되는 것은 의미가 없죠. 토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배당을 해줬는데요. 이때 귀족들이 한 80%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0% 정도를 이렇게 이제 농민들에게 이제 불화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불화한 것이 아니고요. 그 토지 상환금을 부과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고 그러는데요. 토지 상환금의 한 20%는
이 지주에게 바로 배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80%는 국가에게 배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국가에서 지주들에게 이 땅을 넘길 때 그냥 넘긴 것이 아니라 한 80% 정도는 아마 국가 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 묘사할 때 지주들 재산의 54%는 국가 채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당시 이제 황제와 귀족들과의 이런 관계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20% 정도를 이 지주에게 변상을 즉시로 하고, 그런데 이것도 다 못해가지고요. 이거 변상하는데 한 20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게 한 49년 정도의 또 이제 상환을 해야 돼요. 연 6% 이자율로 해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합 한 69년 정도는 땅을 불화받았지만 그냥 임시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시 의무 농민이라고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요. 오히려 농노로 있을 때보다 한 20% 정도의 그 토지 소유 경작하는 그 비중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운 상황이 돼가는 것이고요. 더 많이 예속이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 불화를 할 때요. 미르라는 자치단체에게 불화를 했습니다. 농민 개인에게 다 불화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단체를 세워놓고 그 단체에 불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미르라고도 하고요. 또 옵시나라고 합니다. 미르는 자치단체다, 정치적인 자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옵시나는 공동으로 생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농민들에게 이 옵시나는 처음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러시아 농민들은 이때부터 해서 이제 공동생활, 그 사회주의적인 공동으로 생산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몸에 배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이들의 삶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게 1860년도부터 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옵시나를 중심으로 한 그 이제 러시아 농민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르 공동체, 이 미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 농민들을 관리를 한 것이죠. 이렇게 토지를 배분을 하는데 농민들에게 직접 불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불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경제적으로 이제 많은 문제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5년 전부터 알렉산드르 2세는 토지개혁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 나온 것이 이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토지를 좀 줄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졌고 69년, 70년 이 정도까지 계속 의무 농민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땅 소유자가 아닌 것이죠. 정상적인 농민이 아닌 것이죠. 이런 상태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귀족들도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농민들의 신분들이 다 자유인들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귀족들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경작할까, 이런 문제하며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귀족 지주들도 이때 많이 파산을 했고요. 또 직업을 바꾸어서 도시로 이전을 하기도 하고 전문가로 나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이때 이제 발생을 좀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은 놀라운 개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개혁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또 하나의 개혁은 1906년도에 이르러서 이것은 이제 피해 일요일 이후에 입헌군주제가 실시된 그 이후죠. 스톨리핀이 이 개혁을 좀 이루는데요. 이 스톨리핀은 이 미르 공동체에다가 불화하던 그 토지를 개인에게 다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에게 또 대출도 해주고 해서 자영농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부농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을 스톨리핀 개혁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1800년도 중반에서의 이 흐름은 농지 개혁은 사실은 실패한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인민주의자들은 이제 1873년도에 인민소고로라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인텔리들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폐단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서유럽의 변화상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인민속으로 운동을 전개합니다. 말하면 땅을 달라 이것이죠. 토지를 달라 이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이제 봉기하자. 이런 형태의 운동이었는데 이 농민들은 이런 것이 너무 생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민주의자들은 테러리스트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테러를 이제는 하기 시작합니다. 해서 한 해에 263건, 그 17,000명 정도가 테러에 의해서 살해가 되는 이런 이제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알렉산드르 2세도 1881년도에 암살을 당합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암살 시도가 있었고 해서 결국은 1881년도에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 이때 알렉산드르 2세는요, 황제 혼자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하고 또 산업 발전에도 크게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입헌 군주제로 이제 전환을 하는 상황이었고 거의 결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살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입헌 군주제로 나아가는 의회에 의해서 함께 나라가 이제 다스려진 상황이죠. 그런 입헌제가 시도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제 1905년도에 가서 비로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알렉산드르 3세도 1887년도에 또 이제 암살을 당하는 위기에 이제 처하는데요. 이때 알렉산드르라는 청년이 이 알렉산드르 3세에 대해서 이제 암살을 이제 시도합니다. 그런데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드르의 동생이 레닌입니다. 레닌. 그래서 이제 레닌은 완전한 그러한 그 인민주의자가 되죠. 그리고 이제 레닌이 1890년도에 페트로그라드로 이전을 해와서 여기 이제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페트로그라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는데요. 그래서 졸업할 때는 이제 그 변호사 자격까지 땁니다. 공부를 잘했고요. 수석으로 이렇게 합격했고, 이 레닌이 이제 페트로그라드로 이렇게 이제 이전을 해서 왔는데, 페트로그라드는 지금 페테르부르크인데요. 당시에 산업화가 가장 이제 1800년대에 이제 크게 진행되는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이 자본주의의 폐해죠.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레닌은 마르크스주의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르크스주의는 농민하고는 맞지 않아요. 마르크스주의는 도시 노동자, 플로레타리아에게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 노동자들이 이제 기업주의 그 폭정에 대항하는 이런 형태인 것인데, 페테르부르크가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닌은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노동계급 해방투쟁이라는 단체를 1895년도에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사회민주노동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자꾸 선동하고 투쟁을 조장을 하니까 이제 정부 당국에 잡혀가지고요, 5년 동안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유배 생활이 1895년부터 해서 이제 1900년까지 좀 이어지고요. 그 사이에 사회민주노동당은 이 설립이 되어지는데, 이 설립 주체는 결국은 레닌과 마르코프가 이제 함께 동지적인 입장에서 이 당을 이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레닌은 1900년도에 더 이상 이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과획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크라지라는 이 잡지를 발행함을 통해서 계속 이 운동을 지금 해 나갑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민주노동당입니다. 그래서 사회민주노동당은 도시 노동자를 대표하는 당이고요. 여기 또 인민주의자들의 사회혁명당은 농민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슈는 여기 사회민주노동당은 빵이고요. 여기의 이슈는 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닌은 그 상당히 이제 과격하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직업적인 혁명가가 좀 필요하다.
혁명을 직업으로 삼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당이 진행이 돼야 되고 이 당은 군대식이 돼야 되고 하는 이렇게 아주 과격한 또 비밀스러워야 되고 하는 이런 형태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볼셰비키입니다. 그런데 그 마르코프의 맨셰비키는 유럽식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도 공개적이어야 되고 도시 노동자들의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이 된 상태에서 이 혁명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아주 이제 온건파입니다. 이 둘이 같이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레닌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계속 갈등을 겪다가 1912년도에 그 레닌은 볼셰비키 당 자체를 새로 세워버립니다. 완전히 이제 그때 가서 갈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사회민주노동당으로 이렇게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세력이 있다면 이제 그 자유주의자죠. 자유주의자. 그리고 또 지주. 그리고 기업인들은 부르주아라고 이제 불러야 되겠죠. 부르주아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회의 지도층이죠, 사실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음에 의회가 세워졌을 때 이제 좀 주요 멤버로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사회의 지도층이지만 그리고 그 지식인층이고 그렇지만 인적 구성 면에서 볼 때는 사회혁명당이 뭐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민주노동당이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당이고, 이 이제 세 번째 이 그룹은 기존 기득권 세력으로서 수적으로나 이런 면에서는 많이 밀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의 러시아의 이제 그 경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레닌은 이때 이제 그 독일로 망명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피해 일요일이라는 1905년도에 사건이 이제 하나 발생을 하는데요. 항상 문제는 이 빵 문제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3일에 페트로그라드의 루틀로프 공장에서 몇 명을 해고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노동자 3명을 해고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루틀로프 공장 전체의 이제는 하나의 파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페트로그라드시 전체의 파업으로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파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1903년도 같은 경우에는 550건의 파업이 발생을 했어요. 당시에 노동 여건이 너무 이제 불안전했던 것이에요. 11시간 내 근로시간을 넘기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룰이 있어도 이거 지키는 데도 없었고 보통 12시간 노동을 했고요. 그래도 최저임금제도 없어서 그냥 그 낮은 임금,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3분의 2 정도 그러한 급여를 받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 파업도 많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위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9일 날은 이제 일요일인데요. 이때 15만 명이 이제 시위를 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가폰 신부가 이제 이 시위대에 이제 원하는 내용을 이제 황제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평화 시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앞장서 있고 평화 시위를 하는 상황이고 이제 이 문서를 전달하려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는 그때 휴가 가고가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발포가 이루어집니다. 총으로 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때 1000명 정도가 죽습니다. 한 30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고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자 이제 이것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위는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 황제는 10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마 의회를 이제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마는 의회의 이름입니다. 이제 국회가 출연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조합을 허용합니다. 자, 이게 두마 의회를 허용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제는 입헌군주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황제 1인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이제는 이 의회를 통해서 이제 법을 세우고 하면서 그 나라가 운영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혁명인 것입니다. 혁명. 아주 질서가 크게 바뀌는 그런 상황이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는 이 소비에트 이제 노동조합이 형성이 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소비에트 성격을 하는 것이죠.
반정부 무장 봉기가 일어나고 하면서 이때 볼셰비키와 볼셰비키에서는 혁명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맨셰비키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나설 때가 아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교육받은 노동자들이 나올 필요성이 있다 하면서 이때도 여기에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들은 아주 중요하게 서로 또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볼셰비키와 맨셰비키가 이제 자꾸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피해 일요일 1905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러시아는 이제 입헌 군주제로 발전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러시아에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이때 일단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06년도하고 1907년도에는요, 연 7% 정도의 지속적인 그 공업 부분에서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정이 좀 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레닌은 또다시 2차 망명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때 레닌은 이제 생각을 할 때, 다 끝났다. 이러고 이제 떠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1월 1905년도에 이 혁명이 혁명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의회가 추르남을 통해서 이제 황제 단독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의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노동조합이 허용되고 하면서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닌은 다시 또 이제 망명 생활을 떠나는 것이고요. 이 1905년부터 1917년 돌아올 때까지 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한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는 그 러시아에서는 이런 혁명의 기운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1914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때 800만 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25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고, 특히 판덴부르크에서는 50만 명이 한꺼번에 전사되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는 이러한 1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2, 3개월이면 끝날 것이다 생각하고 애욕심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3년을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것입니다. 평화가 요청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차 세계대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에서의 이러한 그 혁명은 일어나지 않고 도시 노동자들과의 이러한 계속적인 이 갈등과 이러한 속에서 이제 여기도 산업화가 되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대전이 이 나라를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이 1917년에 2월 혁명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1917년 정도 되면 이제 세계대전이 이제 그 아주 나라 전체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시기입니다. 남자들은 이 페트로그라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이 좀 전개가 되는데요. 페트로그라드가 그 당시에 소련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레닌이 이제 모스크바로 천도를 하는 것이죠. 자, 이때 2월 혁명도 페트로그라드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도시의 남성들은 다 군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고 이제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아이가 탄생을 하면은요 2살을 못 넘기고 죽는 아이가 한 3분의 2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 아이에게 헝겊에다가 설탕물 적셔가지고 이렇게 물려주고 집을 나와야 되는 이렇게 아주 비참한 그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가 1월 달에 철도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식량이 원활하게 유통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빵에서 이제 식량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트로그라드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성 근로자들이 시위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다 그 군대에 가 있는 것이고요. 2월 23일은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날. 이때 이제 이들이 시위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시 전체가 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20만 명가량이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페트로그라드 수비대에서는 또 이제 발포를 한 겁니다. 해서 한 1,500명 정도가 이 기간 중에 이제 죽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볼린스키 연대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민을 죽이지 않겠다. 이런 양심의 자책감이 이제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후는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시민을 죽이지 않겠다.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관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페트로그라드의 수비대에게도까지도 이제 전달이 됩니다. 페트로그라드 수비대는 한 20만 명이 되었지만 이제는 이 페트로그라드 수비대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않겠다고 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에트 그 운동에 나름대로 이제 이해를 하고 참여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볼셰비키 연대와 페트로그라드 수비대에서 한 1-2천 명 정도의 그러한 그 병사들 그리고 노동자들 이제 그 무장한 노동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의 봉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기관들을 다 점령을 하고 이제는 이게 시위대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페트로그라드 수비대에서 이 시위를 진압을 해줘야 되는데 중립적인 입장으로 이제 돌아서버린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무장을 한 이제 노동자들이 그리고 일부 군인들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주요 기관들을 다 점령을 해버리고 이제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 2일 날에 별 수 없이 이 황제는 퇴위를 해버립니다. 니콜라이 2세가 이제 그 황제 자리에서 퇴위를 합니다. 정치적인 공백이 발생을 한 것이죠. 이제는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위대는 여전히 도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점령하고 있고 주요 기관들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로그라드 수비대는 여기에 대해서 중립에 서버립니다. 오히려 그 노동자들을 이해한다 이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입장에 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도시 전체가 노동자 시위대를 중심으로 한 일부 병사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시위대가 계속 이 황제가 퇴위를 했지만 이제 상무가 퇴위를 해버리니까 이제는 이러한 수비대는 명령 받을 것도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의회까지 이제 타브리다 궁에 있는 이제 아까 얘기한 여기 두마 의회가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이 의회까지 이제는 압박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 의회에서는 대안이 없어요. 그냥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시위대는 밖에 꽉 차 있죠. 의회 구성원들은 대표들은 그 안에 있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상황에 그냥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나서 도와주지 않고 이런 상황에 이제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시위대하고 이 의회하고 중재하는 세력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바로 이제 여기 그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사회혁명당을 비롯한 이 사회자들이 중재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위대를 향해서 너희들의 대표들을 구성하라고 얘기합니다. 대표회의를 구성을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소비에트의 공식적인 출연인 것입니다. 해서 이제 이 시위대들에서는 노동자들 1000명당 1명, 그리고 병사들은 이제 대대당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페트로그라드는 한 2800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거대한 하나의 근로자들과 병사들의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1429개 정도, 10월달 정도 이르렀을 때는 10월달 정도 이르렀을 때는 전국의 이 소비에트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농민들의 하나의 소비에트가 구성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는 이 소비에트가 정권을 다 장악을 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타브리다 궁이 있는데 한쪽에는 이 소비에트 대표들이 있는 곳이고 또 이 옆에는 임시정부가 출연을 하는 것이죠. 이 의회가 이 정권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출연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황제는 퇴위하고 소비에트와 임시정부가 이제는 권력을 장악한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인 힘은 소비에트에게 다 있고 무장 그 시위대들은 이미 다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아직 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임시정부가 출현을 했지만 하나의 전혀 힘도 없는 이런 형태의 임시정부가 이제 출현을 한 것이죠. 이게 이제 2월 혁명이고요. 이때 소비에트가 출현을 했고 임시정부가 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에트가 이제 하나의 법적인 단체로서 출현을 한 것인데 어떤 의미에 보면은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서 선발된 그런 대표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은 어마어마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레닌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슨 단체가 하나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이것의 본질을 파악한 사람은 레닌이었던 것입니다. 레닌이 이제 해외에 있다가 이 소식 듣고 급히 올라옵니다. 4월 3일 날 핀란드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저녁 때 곧바로 볼셰비키 당사로 찾아갑니다. 대표들은 모여 있죠. 이때 4월 태제를 발표합니다. 환영식 이런 거 다 그냥 무시하고 바로 이 4월 태제를 발표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레닌은 상당히 이렇게 좀 탁월한 인물이에요. 자기 소신이 강하고 또 앞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4월에 태제하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얘기 듣고 무슨 아나키스트인가 하면서 다들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5월달, 6월달 지나보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레닌의 말이. 레닌은 이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혁명의 2단계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혁명의 2단계가 시작되었다. 혁명의 1단계는 뭐냐? 바로 이 2월 혁명을 혁명의 1단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혁명의 2단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혁명의 2단계가 시작되었다. 이 말 자체가 굉장한 얘기예요. 혁명의 1단계 이것은 부르주아 혁명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력을 의회가 장악을 한 거예요. 이 의회 구성원들은 부르주아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소비에트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의 2단계가 이미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월 혁명의 결과 나타난 이 공화국은 현재 있는 이 공화국은 우리의 공화국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건 우리의 공화국이 아니다. 그리고 이 공화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민주국가가 필요치 않다. 그런 부르주아적인 얘기 하지 말아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노동자, 병사, 농민들의 소비에트 정부만이 필요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한 통찰력이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대표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람들을 깨워버린 거예요. 이게 그 이슈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흥분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 농민들이 주인 되는 사회, 노동자들이 주인 되는 사회가 열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볼셰비키 정부가 출현할 때요, 울면서 인터내셔널 가를 부르고 그랬어요. 레닌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노동자의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우리가 시작하면 전 세계가 따라온다. 전 세계가 변화된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 세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열고 있다. 한 번도 어떻게 보면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다. 참 이것은 이제 또 어떤 메시지가 담기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해 못해요. 자,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토지 국유화를 방법론으로서 토지 국유화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때 물론 얘기를 할 때는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토지 국유화를 얘기해요. 이건 트릭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소비에트의 80%가 농민인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토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온 이슈를 보세요. 토지 국유화예요. 그죠? 그리고 소비에트
소비에트에서 생산과 분배를 담당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도 뭔가 이 레닌이 천재성은 있지만 허점이 있는 천재성이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생산과 분배를 여기서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바로 착취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마진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장들에게. 이 착취를 없애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발언인 것입니다. 마진이 없으면은요, 근로자들의 임금도 그냥 정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근로자들에게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공산주의 사회에서 무슨 부자가 필요냐. 이 말인 것인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마르크스주의의 그 궁극적인 방향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받는 그런 사회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얘기인 것입니다. 국유화시키고 부자 되는 꿈은 좀 내려놓고 다 평등하게 산다. 이게 토지 국유화와 소비에트의 생산 분배. 사실은 여기에 이게 있는 것이거든요. 토지는 농민을 대표하는 것이고 여기 이 생산 분배를 소비에트에서 관리한다. 이것은 빵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은 굉장히 거룩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펼쳐지는 거 보면 알지만요.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막중한 임무가 지금 부여되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성공을 시키면 국제혁명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국제혁명으로 해서 공동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회가요. 소련, 러시아에 하나만 있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자유로운 경제가 돼보세요. 러시아는 바로 망해버리는 것이에요. 국민들이 다들 속았네 이게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적으로 진행한다. 이것은 하나의 사실은 엄밀히 들어가 보면요. 자꾸 공산당들은 국제화를 얘기하는데 자기 혼자로서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트릭들이 있지만 이렇게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 왜냐하면 레닌도 몰랐을 수 있어요. 추상적이니까. 이런 모르는 상황 속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고 새로운 상황이 전개된 것이고 이러한 얘기를 레닌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볼셰비키 당사에서 이 말을 듣고 참 저 사람 과격하다 이렇게 다들 하고 이 얘기를 별로 호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5월달이 되고 6월달이 되고 하면서 보니까 레닌 말대로 하면 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레닌식으로 풀자 이 얘기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건 정말 혁명이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네. 하면서 여기에 이제 동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레닌의 4월의 태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제 볼셰비키 혁명으로 이제 이것이 좀 이어지는데요. 1917년 6월달,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3월달에 있고 태제는 4월달에 있고요. 6월달에 공장들을 폐쇄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공장이. 그래서 공장을 폐쇄하는 일이 발생을 해서 노동자들에게는 더 지금 어려운 일이 또 발생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이 임시정부, 여기서 임시정부가 출연했죠. 임시정부에서 이제 황제가 하던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때 큰 실수를 합니다. 이 전쟁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독일을 공격했다가 수십만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이런 일이 2019년 6월, 7월경에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아주 이 임시정부가 불신을 사게 된 가장 또 큰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폐쇄되고 임시정부에 이런 독일 공격이 있고 그러면서 무장 봉기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무장 봉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임시정부를 못 믿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볼셰비키 당으로 가서 우리를 지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레닌을 비롯한 지도부가 이걸 이제 과연 우리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 이걸 놓고 봤을 때 레닌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지도자가 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레닌이 보았을 때
지금 나섰을 때 의회가 있고요. 의회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부와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고 지방에는 군대가 있어요. 장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수도로 진격을 해 들어오면 이것은 바로 끝장이 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개입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침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장봉기를 일으켰다가 그냥 무장봉기가 그냥 시들어버렸습니다. 사그러져 버린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우파 이 임시정부에서 이제 그 볼셰비키를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볼셰비키가 이들의 지도자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레닌이 이 독일의 첩자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신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볼셰비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닌은 그 옆에 있는 도시로 피신을 하고요. 그리고 트로츠키는 감옥에 가고 해서 우파의 이러한 볼셰비키에 대한 공격이 아주 이제 또 대대적으로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2차 연립 내각을 다시 구성합니다. 이제 임시정부에서 이제 제대로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케렌스키가 수상으로 이제 선발이 되고 2차 연립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이때 케렌스키가 봤을 때 이 페트로그라드 수비대가 다 매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렌스키가 코닐로프 총사령관을 페트로그라드로 불러들입니다. 들어와라. 와서 여기에서 좀 치안을 좀 담당해달라 하면서 이 케렌스키가 코닐로프 사령관을 부릅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패착이 됐는데요. 이 코닐로프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케렌스키가 오지 말라고 중지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계속 옵니다. 그러면서 코닐로프가 얘기합니다. 내가 나라를 좀 이끌고 가겠다. 그리고 당신은 장관으로서 나를 보좌해라. 이런 형태로 이제 통지를 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이때 케렌스키는 다시 이 노동자들에게 페트로그라드를 방어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볼셰비키가 부활을 한 것이죠. 이 노동자들이 다시 이제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쿠닐로프 쿠데타군을 이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쿠데타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48시간 이내에 실패를 하게 되고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코닐로프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시위대에서는 케렌스키마저 의심을 합니다. 너희가 군대를 끌어들여서 우리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구나. 이제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임시정부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소비에트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이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9월 달쯤 있을 때 레닌이 또 와서 당사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무장봉기를 일으켜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12명 정도의 그 대표들이 모였는데요. 10대 2로 무장봉기를 일으켜야 된다. 이게 의견으로 수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하던 그 2명이 이것을 또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그 볼셰비키의 그 무장봉기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장봉기 날짜는 2차 소비에트 대회가 10월 24일이었는데요. 그때로 이제 맞춰집니다. 10월 24일, 25일로 이렇게 맞춰집니다. 10월 25일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10월 24일에 이제 그 무장봉기를 일으켰는데 이때 페트로그라드 수비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중립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들, 이제 무장을 한 노동자들, 이때 장총이 5,000정이 지급이 됐다고 하니까요. 한 5,000명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 이제 수비대에 있는 한 2,000명 정도의 병사들 이렇게 합류를 해가지고 모든 주요 기관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궁극적으로는 의회까지 다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케렌스키는 밤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임시정부는 끝이 나버리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볼셰비키 정부가 아무런 유혈 충돌도 없이 볼셰비키 정부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소비에트 대회 이때 레닌이 나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볼셰비키 당에서 이 소비에트를 대표한 하나의 당으로서 이 소비에트를 이끄는 하나의 이제 정부가 된 것이죠. 볼셰비키
당이 된 것이고 볼셰비키 정부가 된 것입니다. 1912년도에 볼셰비키 당으로 이미 이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레닌이 이 2차 그 소비에트 대회 때 설교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착취가 용납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이제 열렸다. 그리고 사회혁명은 성공했고 이제 우리가 새 시대를 열었다 하면서 이 4월의 태제와 같은 이런 형태의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포고령 2개를 또 이제 발표를 하죠. 또 이건 만장일치로 이제 통과가 되고요. 그런데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인터내셔널가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합창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 있는 이 대회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병사들, 노동자들, 농민들 할 것 없이 다 이 인터내셔널가를 부르면서 어떤 사람은 울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큰 혁명에 참여했구나, 새 시대를 열는구나 하면서 이제 이 볼셰비키 혁명이 하나의 성공을 이루게 되는, 볼셰비키 당에서 이 러시아 전체를 장악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재헌의회를 새롭게 이제 구성을 하기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요. 사회혁명당하고 멘셰비키 그 구성원들이 한 65%, 그리고 볼셰비키 당에서 한 22%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레닌이 의회 필요 없다. 우리는 시간 낭비만 할 뿐이다 하면서 의회를 1월 달에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민주주의 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말하는 것인데 입법부를 이때 없애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의회가 이때 해산이 되었고 이제 이로부터 한 70년 후에나 부활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이제 발생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닌은 이제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해 3월 달에 이 전쟁을 중단을 시키는데요. 전쟁을 중단시킬 때 독일에게 러시아 영토의 3분의 1을 떼어주고 이 정전을 중단합니다. 독일에서는 그냥 평화협정 맺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3분의 1을 떼어줍니다. 레닌은 그런데 이때 항복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쳐들어오면 이렇게 형성된 이 볼셰비키 혁명당이 순식간에 무너질 것 같아서 항복을 하려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항복을 해서 평화를 맺으려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떼어주고 이제 그 평화협상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닌 입장에서 볼 때는 독일이 곧 끝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남겨줘도 곧 다시 돌려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재죠. 그리고 이때 독일이 또 침공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수도를 모스크바로 옮깁니다. 자, 그리고 이 혁명이 끝난 상황에서 곧바로 적백 내전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의회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의 군사를 또 이루고요. 연합군들이 또 이 백군을 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체코 이 반란군들이 또 여기에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적백 내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적군은 트로츠키가 주로 이제 지도를 했고요. 적군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작할 때는 한 30만 명이었는데요. 한 2, 3년 경과한 후에는 550만 명으로 늘어난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군이 패하고 적군이 이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 백군은 점령을 하면은 그 땅을 다시 옛날 지주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백군이 점령을 하면 땅을 뺏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지지가 소원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군은 뚜렷한 목표가 없었던 것이에요. 구체제의 회복이라는 이슈 외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적군이 이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게 한 3년 갑니다. 길게는 5년까지도 보는데 보통 이 3년 정도 돼서는 거의 다 종결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통 3년을 얘기하는데 1917년 10월부터 1920년 10월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1년도에 대기근이 발생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 기간으로 좀 사실 잡고는 있어요. 그랬을 때 한 700만 명이 죽었고요. 그런데 한 500만 명 정도가 기아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기아와 질병으로 5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요, 이 당시의 경제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이제 성공을 좀 한 것입니다.